네, 오늘 11월 16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 뭐 좀 미진했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창세기 27장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읽기에는 좀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되게 이제 성경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거기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좀 개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 계획이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계교를 꾸미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17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을 향한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거기 그렇게 이제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긴 에서가 이제 분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41절서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40절까지 있는 전체 흐름은 이런 거죠. 거기서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해석을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하실 때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삭에게 리브가와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25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늘 같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섭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관습은 어떤 거예요? 장자가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이어가 계승하게 돼 있고 많은 재산을 장자가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그 시대의 문화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습대로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세상 속에서 물론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그 풍조 속에서 그냥 막 기우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둔해졌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이 띄지 않던 게 띄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소위 그것을 영안,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보자면 아버지는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오면 그거 이제 사냥감 고기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편애를 하고 엄마는 물론 야곱에 대해서 편애를 하는 이런 집안 구조의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축복이 계승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아버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대하면서 길들여져 있는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삭 하면은 물론 이제 구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전통적인 해석할 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효자지, 효자. 맞아요? 효자고
아니 다 큰 녀석이 아버지가 데리고 가갖고 제단에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순순히 따라가죠. 기도의 사람이죠, 인내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상화한다 그러죠. 아이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상화,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덮어씌우기를 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이상화시키는 것이 전통적 해석인데,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어요? 에? 번제단에 드려졌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엄마가 모질게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도 30년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따지는데 안 따지나요, 여러분들은? 입술의 30초가 30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애를 잡으려고 했잖아. 그것도 무엇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트라우마 있어요, 없을까요? 그렇게 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트라우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이런 속에서 이제 자란 그 이삭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이상화되어 있는 이삭으로 보자면은 이런 행동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서를 축복하고 또 엄마는 자기 와이프는 또 둘째 놈을 편애해가지고 막 집안이 콩가루가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얘기 쭉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은 보면 콩가루 집안이지.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만져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은혜인 거고,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도 보면 이삭은 그런 점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그런 행위를 시도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왜 이제 그 축복을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곳곳에 있는 교훈들이야, 그죠? 뭐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죽음을 예감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로서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된 표현이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잘나도 잘난 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구나. 못나도 내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져서 내 자신이 못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데, 너는 내 거야 그러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도 뭐냐면 간교가 있고 개교가 있고 그런 게, 더군다나 자기 새끼들을 놓고, 그죠?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똑같은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인데 자식인데 서로 사랑함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떤 놈을 더 우위에 세우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사악한 행위가 나오는 게 바로 인간이로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뭐 한대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 온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아온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갖고 있거나 그러더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경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걸 여기 이제 40절까지 다 본문을 지금 읽지 않고 말씀을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데 전체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이삭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더라 하는 거고,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동시에 좇지는 못한다. 결국은 택해야 되는 거다. 선택의 문제고, 죄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고,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아쉽지만 그런 점들을 짚어볼 수가 있죠. 그 삶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집안 이야기 결론 그 이제 끄트머리 부분인데, 야곱이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고 형제간의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걸 가만 보니까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한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21세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가족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우리 아내가 하는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만 보면 그 가족들을 거기에서 보면 그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걸리는데, 치매가 아무것도 100% 기억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옛날 일 다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이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 이러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참 그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절망감,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그 야곱과 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 현대 가족사 속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형제인데, 더군다나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 그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삶이 결국 이렇게 다른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활 양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 양식이 그럼 왜 다르냐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그 기질이 다를 수가 있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기질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처음에 그 어릴 때 기억 물어보죠, 그죠? 어렸을 때 첫 번째 기억이 뭐냐. 사실 이게 이제 저녁 때 또 녹화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강의니까 그런데 할 수는 없는데, 사실 하자면 이제 둘이 짝지어가지고라도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억은 어떤 거냐. 어렸을 때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속에 뭐냐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과거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조명할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적 삶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들이 경험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그 의식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빙산의 일각 같아요. 의식은 아주 돌출된 부분 이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건데, 자, 아까 오늘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의 옛날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랬을 때 몇 살 때 기억이 떠오르는지, 또 기분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과 지냈던 기억들 많이 하죠, 되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지냈던 그런 기억들 하는데 오늘 좋은 것만 있어, 좋은 것만 있어.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지금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그렇게 좋았던 것만 의식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상담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놀랍게도 이 사춘기에 들어서기까지 그 이전에 초등학교 4학년 사춘기는 4학년이고 5학년 때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질 않는데,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그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반이면 다 뭐 그죠 생각하고, 어떤 빠른 사람들은 뭐 3살 4살 뭐 이럴 때 돌똑 돌렸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 뭐 이제 냈는데, 아무리 그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이전의 기억이 없다, 이거는 일종의 블랙아웃 된 거죠. 그 이전의 기억은 뭔가에 의해서 충격 속에서 뭘 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게 자신이 모르고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게 왜 없겠어요, 그죠? 그 히스토리가 다 어디에 들어갔어? 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것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 기억들이 현재의 생활에 뭐한다?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뭘 만들어? 내 평생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활 양식을 만들더라. 생활 양식. 오늘의 나의 생활의 양식은 생활 양식이 이게 뭐냐? 에서와 야곱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 생활 양식은 거기에 어릴 때의 기억들, 자라면서 받았던 영향들이 그것을 만들더라. 그래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양식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가운데 아들러라고 하는 분,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좀 했던 그 내용들,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런 이제 생활 양식의 차이에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단어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규정을 해보면, define하면 뭐냐면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뭐예요? 지향. 여러분 그 교재에 있어요. 개인의 삶의 특징,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 형성되느냐면 바로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꼽는데, 그에 따르면은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 지침이 있다. 아버지 지침. 일종의 아버지가 그 삶에 끼치는 영향. 그 다음에 어머니 지침이 있고, 형제들의 역할이 있고, 가족의 분위기, 가족의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떤 한 개인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거기에서 보니까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 지침은,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능력, 이것이 자식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를 그냥 이 강의로만 듣지 말고 자기의 그
라이프 스토리, 자기 삶의 이야기와 한번 이 강의의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셨냐, 이런 거 한번 할 때 첫째, 거기서 능력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능력,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준다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긍심은 아버지의 능력과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따르고 싶고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가? 아이들한테 그게 영향을 가는 거야.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심리적으로 뭘 유발시키느냐면 엄마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켜요.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러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가 대하는 거, 태도가, 그것이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고, 아버지 자체가 물론 보여주는 영향이 크지만은 그 가족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다는, 마음속으로. 물론 그건 잘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눈썹이 길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 그래서 부모를 그 가족 속에서 그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많이 배우는 얘기지만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이 사람이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어. 남편은 뭐냐면 뭘까요? 남편은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네? 소위 말해서 면을 세워줘야 돼. 아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애정이에요, 애정.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그 집안에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뭘 주냐면 프라이드를 줘요. 자존감, 자긍심, 이런 걸 준다.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훼손되고 여기서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반등은 어디를 향해? 엄마를 향해서 간다. 그 분노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있을지만,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애처롭다. 왜 그럴까? 부모님이 애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 생각할 때 뭐냐? 아이인 거예요. 아이. 예? 아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고아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아 상태에 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대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이 긍정적이고 좋은 곳으로 가려면은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면을 세워주는 거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게 우선 이 가족 구조 속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태도가 끼치는 영향이 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는 아빠가 가정 내에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당당한 태도를 가지면 아이들도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뭐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집에 들어오면은 피곤해 있는 아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아빠. 그 태도는 뭐냐면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 아빠는 맨날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거나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거나 이런 건 안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와이프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항상 좀 눈치를 봐. 아니면 뭐 그 외가 쪽이 너무 부자야. 근데 아버지는 무지랭이 출신이야. 뭐랄까 너무 기울어 있어서 아버지가 남편 아내나 이쪽에 늘 좀 눈치 보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뭐가 생각되느냐면 그렇게 무능하고 눈치꾸러기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뭐냐면 그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이게 이제 어떤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자, 아버지가 술만 퍼마셔. 아버지가 술만 퍼마시면 나중에 자식도 그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런 생활 양식을 그대로 받아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뭐냐면 의식적으로라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이 뭐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학습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옛날 영화인데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요? 비행기, 소녀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잖아요. 멋있죠 그거? 그 기억나요? 외로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처음에 기러기라든지 오리나 얘네들은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첫 번째로 대한 대상이 누구냐면 그게 자기의 양육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따라다녀. 그러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심리용어로도 동물들은 그렇게 자기를 돌보는 그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주 양육자지, 그것을 보고 뭘 하느냐면 임프린팅 한다 그래요. 학습이 된다는. 그렇게 하는데 프린팅 한다는 건 뭐지?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간다. 임프린팅 돼. 그 나중에 그거 보면 영화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기러기들이 그 뒤를 쫙 날아가는 그런 모습. 임프린팅된 그 결과를 그렇게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렇다. 근데 이게 아빠만 그러냐? 꼭 동시에 어머니도 그런 관점에서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 특별히 어머니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어머니 지침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게서 아이들은 뭘 느껴야 돼? 따뜻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엄격성과, 요즘은 반대돼, 그죠? 엄마가 집에서 세고 아빠들은 애들한테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는 그런데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점수 따려고 그런다고 그런다는데, 보면은 아빠는 뭐냐면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엄마는 뭐냐면 그 따뜻함을 그 속에서 느끼면서, 그게 뭐 어렸을 때 애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펙션이죠. 애정인데 그것을 느끼면서 자라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온순한 사람이 되는. 온순. 이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야 돼.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자라면은 어머니 자리가 마음 안에 없게 됩니다. 어머니 자리가 마음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도 아빠의 어떤 능력처럼 엄마에게서도 어떤 능력이 아이들한테 보여져야 되는.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돈 잘 버는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데 야무지게, 음식을 해도 너무 맛있고, 이런 거 다 이런 거죠. 요리를 잘하고 집안을 잘 이끌고 분위기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머니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관심도 중요합니다. 관심. 여러분 치맛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맛바람이 뭔지는 아시죠? 치맛바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공정하게 자라야 되니까 치맛바람 안 된다. 아니 필요하다. 어느 쪽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확률은 2분의 1인데. 되게 볼 심리적으로 치맛바람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너무 세면 안 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거든요. 예. 어머니 아버지의 사는 모습이 그런 점에서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지침이 된다. 이게 삶의 어떤 그 교과서처럼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형제 역할이에요. 자식들 간의 역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라면서. 지금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은 되게 이제 독자들이 많아서 이게 혼자 그 애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한 약점입니다, 사실. 근데 형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통 보면은 마지들은 어때요? 보면 마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뭐예요? 책임감. 네, 맞습니다. 책임감 같은 거. 책임감이 강한 대신 한편으로는 뭐가 세? 그냥 고집이 아니라 무슨 고집? 똥고집이라고.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둘째 같은 경우에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고 질투도 많고 그렇습니다. 셋째는 되게 이렇게 보죠. 아주 착하거나 독하거나. 셋째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셋째의 경우에는 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귀엽고 그 대신 무책임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첫째니까, 나는 둘째니까, 나는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즘 또 뭐가 유행처럼 보니까 MBTI가 뭐 어디 가면 그거 물어보더라고. 다 MBTI가 어떻고 애니어그램에 몇 번이고 뭐 그 저기 다혈질이니 담즙질이니 뭐 너 기질이 뭔지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거 확률이 얼마? MBTI 뭐 이런 거 16가지나 되고 보니까 유형이 많아서 3번나 된 것 같고 뭐 그러지만 확률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형화 시켜 놓은 거예요.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나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지는 말아라, 그거야.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규정하지는 말아라.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보는 일종의 도구로 보면 되고,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갖는 어떤 도구적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꼭 그렇다라고 규정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타입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 심리는 뭐냐면 그런 타입이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사실. 나는 이런 타입이라고 강력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 사실은 되고 싶거든, 그런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혹은 그런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추고 싶은 심리적인 동인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족에서 생활 양식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지침, 어머니 지침,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들의 역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 관계예요. 협력 관계. 형제들끼리 화목한 것, 화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첫째의 역할이 있고 둘째가 하는 역할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이내믹하게 생길 수가 있지만은 서로 간의 협력적인 관계, 그런 집, 그것이 잘 되는 집들이 화목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소위 말해 시큐어한, 편안한 사람,
함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크게 모나지 않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그 가족의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생활 양식에서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이럴 때 그 집 양가를 방문해 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애정을 주고 있는 이 사람, 내가 본 요게 다가 아니라 그 집안에 가니까 집안에 뭐가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다고. 분위기. 예,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가정의 가치관이 또 중요합니다. 자, 분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관 속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가치관 속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종교관일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막 기도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 믿음 좋은 그 어머니 그 품에서 자란 사람들, 그 속에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겠죠. 그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어떤 가치관 속에 자랐는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자식 얘기했는데, 자식은 아이가 이제 한 가정에서 자랄 때 가장 그 이상적인, 아이가 몇 명이 이상적이냐 이런 걸 심리적인, 이것도 물론 100% 기계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 물론 하는 건 아닌데요. 자라면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보자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한 가정에 아이가 셋인 경우래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3명인 것이 가장 안정된 관계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하나 자식이 하나인 경우. 우리나라는 뭐 교육이 워낙 이제 애들 공부시키기 어려우니까 아이들 안 나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인구 감소가 세계에서 지금 최고거든요. 아이 안 낳는 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더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자식이 하나인 경우에 저는 이거부터 눈에 걸리더라고요. 애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히 이제 아이들이 태생적으로 자라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왕자야, 공주로 자라, 그죠? 왕자와 공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자라는 거죠.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워가는 건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과 수평적인 형제간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양육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자식이 하나인 경우에 첫째는 뭐냐? 과잉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 아이가 답답함을 느끼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스스로 혼자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성격이 반항적이거나 격한 성격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고, 이런 것이 이제 혼자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혼자 자라게 될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가 없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죠.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 과민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 친구가 없다는 거죠. 또래가 있어야 되는데 또래 친구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잘 못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항상 잘난 척하게 되고, 그래서 집안에서 뭐 하고 놀아야 돼요? 혼자 놀아야 되니까 뭐 갖고 놀아? 장난감 갖고 놀아야 되고 동물들하고 놀아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 친구들도 없고 잘 놀지,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릴 줄 모르니까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물들 대상으로 하는데, 동물하고는 교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동일시하게 돼. 동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 어떻게 돼? 동물이 아프면 자기도 아파.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친구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다. 사회적인 대인 관계가 미성숙하죠. 혼자니까 이 관계 형성할 줄은 몰라. 집안에서도 형, 동생, 뭐 누나니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속에서 혼나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다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어려서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자라게 되 혼자 자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게 된다. 또 한편으로 문제는 뭐냐면요, 의논의 대상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누구랑 얘기해요? 되게 친구가 있죠, 그죠? 친구가 있고 또 형제 관계 속에서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랑 의논해야 돼? 부모랑 의논해야 돼. 부모랑 상의를 해야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정서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인생이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뭐냐면 너는 너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담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 숨어 사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뭐냐면 아담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기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런 가족 구조 속에서는 그런 게 참 어렵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결국 뭘 만들어?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자기의 뭘 만들어? 생활 양식을 만들더라. 그것이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이삭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자기 감정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돼.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 돌봄. 자, 자기 돌봄은 보고 듣고 먹고 뭔가 표출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그 안정되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몸을 잘 돌보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 예? 잠을 잘 자는 것.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뭐냐면 항상 음식도 맛있게 잘 드시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화장실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에도 깊은 잠 자면서 좋은 꿈 꾸게 하시고 그래서 깊은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어른들 이제 노인이 되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잠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우리의 몸은 무리를 하면 어때요? 김장을 했더니 안 하던 근육을 막 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통증이 어딘가 아픈 데가 있어요. 그죠? 몸이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은 금방 반응해요, 안 해요? 마음은 금방 반응을 안 해요. 무리를 해도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을 우리의 육신은 반응을 금방 하니까 아프면 파스라도 붙이고 물파스라도 뭐 하고 그러지만 마음은 반응이 없으니까 되게 우리가 무시하기 쉽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돌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돌봐주질 않고 밀어낸 거거든요. 보통 때 자기 돌봄이 없으니까 그것이 몸처럼 반응을 빠르게는 못하지만 서서히 마음이 나에게 그것이 반응을 보이는 게 우울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또 한편으로는 들볶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제가 상담했는데 그분의 문제도 그거예요. 능력도 있고 참 여러 면에서 참 귀한 분인데 몸이 막 이렇게 가라앉아 힘들어요. 병도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볶아. 자기를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줘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서 결국 뭐인데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들볶으면 안 되고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강박 속에서요 삶이 항상 긴장돼 있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고 해치우기는 하는데 항상 결과가 이렇게 꼭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야. 날카로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해도 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대해줘야 된다. 들볶지 말고 몰아붙이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뭘로 와? 우울감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 장애는 극단이 뭐라 그랬어요? 성격 장애, 캐릭터 디스오더. 성격 장애가 있고 이쪽은 신경증인데 이쪽 극단은 이거는 뭐야? 이건 항상 내 탓이다 그런다 그랬죠? 여기는 항상 누구 탓이래? 내 탓이다 그런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우울감이 깊어지면 결국은 누구에 대한 분노가 폭발되는 거야? 사실은 나에 대한 거죠.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통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항상 남이 잘못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그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문제라는 거지. 저놈이. 상대방이 문제래 항상. 그러니까 이게 장애거든. 그래서 나타나는 극단은 살인이고 이쪽은 자살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거지. 세상을 향해서도 나 죽는 거 봐. 이러면서 복수하는 거. 세상을 향해서도 복수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극단이 극심한 우울로 가면서 결국은 자기 사례로 종결짓게 되는 그런 거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걱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걱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뤄야 돼. 따뜻하게 대해줘도 편안하게 대해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그 분노가 커지지 않도록 잘 다뤄야 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무슨 모임만 하면 막 손들고 이러고 막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냅두고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게 얘기를 이제 뻔하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분노가 많냐? 그 속에 뭐냐면 자기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노가 너무 많으니까 막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는데 바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줘 안 알아줘. 자기가 자기 마음도 돌보지 않는데 남들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돌봐주고 이해를 하냐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동포 여러분? 에?
내가 나를 그렇게 홀대하고 박대하고 그러는데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세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재 있는 분노를 바깥에다가 막 쏴대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먼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야 돼. 야, 너 30년 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고 고립됐던 삶 속에 너 그래도 그거 얼마나 잘 견뎠니? 너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대견하고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듬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지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멈추게 하는 치료법, 그것을 스톱 요법이라고 합니다. 스톱, 멈추다 이거죠. 효과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물론 합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돌봐주면 바깥으로 분노가 그렇게 심하게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돌봄으로 우리의 오감을 돌보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보는 것, 뭐 하는 것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에서 생활 패턴 속에서 자기 돌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보느냐면 화사한 것 보는 게 좋아요. 꽃을 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산에 가서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셀프 케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일이에요. 기분이 좋은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돌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그런 좀 마음이 그런 분들한테는 텔레비전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어떤 자꾸 다른 우울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텔레비전은 볼 수가 있잖아. 요거는 되거든. 뭐 보면 재밌는 것만 찾아서 보는 재밌는 거. 피식 웃더라도 재밌는 거 보고 자꾸 그래야 돼.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 아셨죠? 그런 거 자기가 돌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꽃을 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듣는 것을 통한 자기 돌봄이에요. 좋은 음악을 들어요. 좋은 음악. 네? 좋은 음악. 저도 음악 많이 듣는 편입니다만 자기 감정을 대신 표출해 주는 음악을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기 돌봄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춘기 아이들은 막 그냥 속에서 끓잖아요. 막 건들기만 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 헤비메탈 위에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거죠. 막 터질 듯이 비트 엄청나게 높고 빠르고 이러는 것들. 연령에 따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패턴이 바뀌는데 아무튼 듣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잘 돌봐야 돼요. 먹는 거. 음식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또 육개장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신김치에다가 돼지고기 숭숭 썰어 넣어가지고 그걸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깊은 병이 걸리셨는데 자식들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좀 맛있는 거 좀 드세요. 뭐 평상시에 생각했지만 못 드셨던 거 했더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준 뜸북장이 먹고 싶대나. 뜸북장이가 뭔가 옛날 장 있죠, 묵은 장. 아니 좀 비싼 거 이럴 때 자식들도 좀 효도할 기회도 주고 좀 비싼 거 했더니 그거 아니래. 그런 거 아니에요. 몸도 아프지만 그 몸의 불안함과 이런 것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고 그 음식은 뭐냐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그 속에서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렸던 것들이 배어있는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중에 비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한번 그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면은요 화를 내거나 이러면 어떻게 먹죠.
화가 나면 막 먹습니다. 우울증의 어떤 심리적인 공허함이 생기니까 심리적 공허감을 뭘로 채우느냐면 음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운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속에 있었던 뭐가 있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예? 화가 있어. 화, 불. 우리들 속에 그게 모세가 발견하는 꺼지지 않는 소명의 불이 아니라 열받은 화가 있어. 예? 예. 운동을 하면은 뭐냐, 이 열기가 어디로?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야 그것도 자기 돌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심정적으로 화가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지금 한 달째 결석 중인데 저는 회비 회원으로 지금 등록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요것저것 해보긴 했었어요 옛날에. 테니스도 해보고 골프도 뭐 헤드런을 봤지만 필드에는 별로 안 나가봤어도 그런데 요것저것 해봤는데요. 배드민턴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격한 운동이에요. 10분만 뛰면은 다 젖어요. 몸이 다 젖어. 근데 뭐냐면 화가 많을수록 격한 운동해서 뽑아내야 돼. 기를 뽑아내. 그 다음에 자기 돌봄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뭐 자기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글을 쓰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이런 것을 글로 표출해내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춤입니다. 춤. 집에서 혼자서라도 춤을 추는 거죠. 예? 예. 집안에 물론 카메라 없어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춤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그거 다르지만, 분노가 있을 때는 차에서 물론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물론 없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예? 그냥 욕은 그냥 지나갈게요. 알아서들 하세요. 네. 욕하는 것들. 무용치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춤 얘기했는데 무용치료가 있어요. 몸이 섬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운율에 몸을 맡기면서 맡기면 몸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쓰지 않던 근육도 쓰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앞에서 예를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경직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서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피로감들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다 뭐냐면 내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생활 양식의 과거의 결과가 이걸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고, 일종의 그게 뭐예요? 교정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상적인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을 일컬어서 가상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사람의 어떤 생활 양식은 이 가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한 절망감에 빠졌을 때 정서적인 장애, 어떤 행동 장애가 나타나면은 잘못된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뭔 얘기, 길게 이상한 얘기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상적인 목표가 에서와 야곱에게서는 달랐던 거죠. 이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로 야곱과 에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따른 해결책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대인 관계 학습이고,
달리 말하면 교정적인 정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 어릴 때서부터 누구의 영향? 부모로부터의 영향과 이런 것들이 끼친 결과인데, 자 이제 다 장성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교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모님과는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해. 밑줄 꽉 그어야 돼요. 여기 어렸을 때에 이거를 우리가 1살, 2살, 3살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각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년이 된 우리 어른이 된 우리지만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롭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그 관계 맺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냐면 그 대상을 찾아가게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디로 가게 돼? 하란으로 떠나는 거죠. 하란으로 떠나야 돼. 이 구조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 자기 인생이 새롭게 교정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그 머나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자면 야곱이 가진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 기회였겠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놈 만나지? 그죠? 누구예요? 누구? 라반을 만나. 삼촌 라반을 만나고 자기보다 더 야비하고 자기보다 더 못된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네 속에 나 있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 새벽에 보면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의 과정이 이어지는 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같이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 새날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배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또 에서 또 이삭의 그 집안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살피게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원숙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날의 삶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의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을 향해서 또 우리들이 앞으로 또 세워가야 하고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